기구한 팔자를 타고 태어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제 생각은 맞다입니다. 그 기구한 인생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 때문이죠. 물론 제 선택이 저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22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친할머니네 버려지듯 맡겨졌어요. 제 부모는 돈을 벌어야 해서도 일이 많아 바빠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존재를 혐오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서로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제가 서로에게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부모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꼭 가족이라고 해서 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듬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네에서 자랐기에 남편과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남편과 어렸을 적부터 동네 놀이터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7살쯤 됐을 땐가 혼자 놀이터 그네를 타고 있던 제게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는 자기도 오늘 혼자라며 같이 놀자고 손 내밀어 준 게 깊은 인연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동네 오빠였고 주변을 잘 챙기는 섬세하고도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 나이 18에 저에겐 전부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어요. 그때 남편이 큰 위로가 되어주었고 의지도 많이 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내가 네 곁에서 앞으로도 쭉 함께 할게. 오빠, 고마워.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네. 남편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남편에게도 제가 첫사랑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조차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잘 다니던 대학까지 자퇴하며 저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주었거든요. 저의 시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분이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걸 안타깝게 여겨 도움도 주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기에 저는 뭐든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못했어요. 제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손가락질에 대며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고 시모는 격하게 반대하며 나섰어요. 임신이라니? 너희 임신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이제 막 성인이 된 너희가 어떻게 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거니? 하물며 연진아, 네 부모도 널 못 키우겠다며 버렸어. 그런데 새파랗게 어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애를 낳아 키운다는 거야? 아줌마, 제발 허락해주세요. 저 이 아이 포기 못해요.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떤 힘든 역경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네? 엄마, 나도 연진이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가 어려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 아무리 그래도 연진이도 이 아이도 절대 포기 못해요. 이미 힘들 거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야. 아들, 아무리 너희가 이래도 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애를 포기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든 도우마. 하지만 이건 아니야. 연진아, 내 아들 앞길 막지 말아주렴. 우리 아들 그 유명한 대학을 척척 붙는 똑똑한 아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대성할지 기대되는 그런 아이란 거 알잖니? 너와 내 아들은 태생부터가 달라. 가야 할 길이 다르다고. 아줌마, 저도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줌마 아저씨께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 아이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든 지키고 싶어요. 제발, 제발 저희가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너. 애미 애비 없이 자란 것들은 이게 문제야. 사리분별도 못해, 지 분수도 몰라. 어쩌라는 거니? 내 아들만큼이나 너도 공부 잘했다며
그런 애가 이리 물러터지고 멍청해서야 되겠어? 막말로 감히 너 같은 게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느냔 말이야. 엄마, 심란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니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까지 해?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서로를 위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됐어요.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반대할 거면 반대하세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연진이랑 결혼도 하고 이 아이도 지킬 거니까. 저희는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신 4개월 차에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참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모든 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등지면서 저와 아이를 지켰고 또 희생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서 발 들일 날이 오긴 하더군요. 물론 아이를 출산하고도 한참 후였어요. 그 시기는 아이가 돌무렵 되었을 때였고 또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시댁에 발들이게 한 이유는 가까이 두고 평생을 원망하기 위함이었어요. 시모에게 저는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몰아버린 천하의 나쁜 것이었거든요. 니까짓 게 뭐라고? 저 아이가 대체 뭐라고? 네가 내 아들 목숨을 하찮게 만든 거야. 알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 사과하면 넌 끝이겠지. 네가 자식 잃은 부모 심경을 알 리가 있겠니? 나쁜 것. 잘못될 거라면 너나 잘못되지 그랬어. 일찍이 네 할머니나 따라갈 것을. 당신 이제 그만해. 시끄럽기만 하지. 제가 그런 말을 들은들 이미 떠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소. 연진이 넌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시모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운운하며 끝도 없이 저에 대한 미움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의 크기만큼 시집살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시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시댁에 매일같이 시댁을 가야 했죠. 홀로 그 아이를 키워내면서도 시댁의 잡일까지 도맡아 하며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시댁 냉장고 청소며 화장실 청소 같은 집안일을 거두는 건 물론 시모의 심부름까지 하면서 시댁의 가정부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아이와 제 입에 풀칠할 돈도 벌어야 했고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가슴에 맺힌 일이 몇 개 있어요. 그날은 제가 남편의 첫 기일을 보내고 얼마 뒤의 일입니다. 아이가 막 2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참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시기라 퍽 하면 아프더라고요. 기관에 맡길 여건도 되지 않으니 아이를 들쳐업고 일을 했죠. 낮에는 뻔질나게도 시댁에서 저를 찾으니 밤에 할 수 있는 식당 일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도 아이를 업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밤 9시쯤 됐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등이 뜨뜻한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살짝 내려 이마를 만져봤어요. 그런데 애가 이마랑 몸은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찬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아이가 지금 열이 펄펄 나요. 저 얼른 병원 좀 다녀올게요. 어머, 그러네. 가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다녀와요. 저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 그 길로 급히 응급실로 향했어요. 원래도 열에 취약한 편이라 열 경련이라도 일으킬까 어찌나 무섭던지 아이는 요로 감염에 걸렸던 거더라고요. 바보같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느라 애가 아파가고 있던 것도 눈치 못 챘네요, 제가. 설상가상으로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더라고요. 정말 싫은데 먹고 살 돈도 빠듯하니 병원비 걱정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그날따라 어찌나 못나고 또 밉던지 모릅니다. 입원실에 자리가 나길 아이와 기다리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시각이 밤 11시가 훌쩍 넘었던 터라 의아했죠. 평소에는 그 시간에는 한참 자고 있을 때니까요. 시모가 연락한 이유는 다음날 점심때쯤 집에 손님이 오니 아침 일찍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가 입원해서 내일은 도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는 시모가 난리를 쳐댔어요. 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요로 감염애를 다 걸려? 그 아이 지키게 해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이제 태어났으니 막 키워도 된다 이거냐? 내 아들의 하나뿐인 핏줄이야. 너같이 천박한 것과는 급이 다른 아이라고. 제가 아이를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도 이맘때 아이들이 요로 감염에 간혹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며칠 입원해서 잘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내 아들도 죽여놓고 내 손주까지 잘못되면 네가 목숨 부지하고 살 수나 있을 줄 알아? 네 몸 건사하지 말고 넌 하나 남은 우리 집안 핏줄만 챙겨. 알겠니? 네, 그럼요. 어떻게 지킬 나이인데요. 제가 좀 더 잘 살필게요. 저는 시모가 애가 아픈 것 때문에 야단을 친 게 처음이라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애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짓밟는 말을 이어갔고 참지 못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모에게 화를 쏟아냈어요. 너는 하필이면 이럴 때 애를 아프게 만들어. 너가 와서 청소를 안 하면 이 넓은 집을 누가 청소하냔 말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너는 애 간수도 못해서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니? 당장 내일인데 어쩌면 좋아 정말. 아무튼 내 인생에도 내 아들 인생에도 걸림돌밖에는 안 되는 계집애라니깐. 어머님께서 속상하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프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이 나이 때 애들이 자주 아프면서 크는 것뿐인걸요. 너 지금 내 말에 말대꾸하는 거니? 네가 정말 미쳤구나. 가뜩이나 내일 손님 맞이가 엉망이 될 판이라 성질나 죽겠는데 지금 나랑 말장난이라도 하자는 거야? 너가 애 똑바로만 잘 키워도 이런 일 없지 않니?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말대꾸가? 예, 이게 다 네 탓이니까 애를 간호사한테 맡기든 입원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보호자한테 맡기든 요령껏 맡기고 와서 네가 다 준비해. 알겠어? 어머님, 저도 그동안은 죄스러운 마음에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이번만큼은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우리 아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남들도 어머님처럼 굴진 않아요. 아픈 애를 남한테 맡기라는 망발은 안 한다고요. 어머님 댁이고 어머님 손님이니까 어머님께서 직접 해결하세요. 뭐야? 애가 아픈 게 아니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릴 리가 없지. 어디 감히 나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따박따박 말대답질을 해? 너 내 손에 죽고 싶어 환장했니? 밤낮 없이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홀로 악착같이 버티며 살고 있는 제게 엄마 자격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픈 애는 안중에도 없으신 분을 위해 제가 왜 뭔가를 해야 해요? 저요, 남편 먼저 보내고 어머님께 제 딴엔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제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 분께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게 어머님 할 일 떠밀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감정을 이렇게라도 털어내고 나니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이런 반항을 시모는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아이가 입원할 병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응급실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제 뺨을 내리쳤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말이에요.
병원 직원들이 뒤늦게 말리고서야 시모는 내리치는 걸 멈추고는 돌아갔어요. 참 다행인 것은 제 아이가 그 난리통에도 깊은 잠에 빠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 식구 그 누구의 부름에도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설령 제게 또다시 찾아와 갖은 모욕을 퍼부어도요. 그간 제가 노력했던 것으로 며느리 몫은 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이런 취급받지 않고 저와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것만이 저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삶을 꾸려가다 보니 어느덧 아이는 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안정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이가 클수록 아픈 것도 조금 덜하고 손 가는 일도 덜하니 차츰차츰 상황이 좋아지더라고요. 평일이면 여전히 캄캄한 저녁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수 있었지만 주말만큼은 저도 아이도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삶이라도 더없이 행복했어요. 아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의 모습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게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생겼어요. 물론 아이 때문에 깊은 관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들 사는 것처럼은 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길 바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시련은 불시에 찾아와 제 삶을 흔들곤 하죠. 시모는 어디서 어떻게 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제게 성큼 다가와서는 삿대질을 해대며 언성을 높였어요. 어디 내 아들의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을 해? 네가 연락 끊으면 내가 네 소식도 모를 줄 알아? 순수한 내 아들 꼬여내서 임신부터 한 천박한 것이 그새를 못 참고 아무 남자 품이나 찾아대는 꼴이라니. 당장 정리해, 당장! 제 아이 손 닿아본 적도 없는 분이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제 직장까지 와서 가타부타 하는 건 더더욱 무례한 태도고요. 그리고 전 단연코 천박한 행동한 적 없어요. 내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로 살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 중이거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것이 내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만 행복하게 둘 것 같아? 두고 봐. 벼랑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널 가만두진 않을 테니까. 그거 알아요? 과거에 묶여 사는 당신이 내 눈에는 그저 가여울 뿐이야. 그래, 당신도 자식을 뒀던 부모니까 여전히 내가 밉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뿐일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만큼 지옥 같은 삶도 없잖아요? 다시는 제 인생에 참견질하지 마세요. 저 역시 참고 넘기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요. 하지만 제 말이 시모에게 불을 지폈어요. 제가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그 남자까지 찾아냈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남자에게 얼마나 제 험담을 했는지 몰라요. 그 남자는 저를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빌려 시모가 했던 말을 설명해보자면 저더러 걸레짝이 따로 없는 난잡한 여자라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이의 아빠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허무맹랑한 말까지 지어내면서 저를 모욕했고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저와 좋은 감정을 나누던 그 남자를 찾아가 저와 헤어지라며 복가됐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남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먼저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시모는 나를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이제야 자기가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행복이 조금 더 멀어졌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래도 남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으니 다시는 같은 이유로 시모를 마주할 일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그 후에도 저는 시모를 마주해야 했어요. 제가 또 다른 남자한테 꼬리칠지 모른다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확인하려 들었다는 겁니다. 대놓고 제 생활에 참견질을 해댔어요. 초반에는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넘어서는 시모로 인해 저는 직장까지 옮겨야 할 정도로 시달려야 했어요. 시모와 직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직장을 옮기나 싶으신가요? 제 직장에 매일 찾아와 죽치고 앉아있는 통에 시모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점심 식사할 때도 제 주변에 남자 동료가 있는 모습만 봐도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못나게도 굴었다고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같이 다니고 그래요? 얘가 사람 잡아먹는 팔자야. 오래도록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절대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연진 씨 아는 분이야? 내가 저 요망한 것이 죽인 남자 엄마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명심해요. 시모의 이런 언행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저에 관한 나쁜 소문이 퍼져갔죠. 나중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돈 때문에 남편을 해코지했었단 추문까지도 돌았다니까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은 그간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조금 더 모험적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인생의 처음으로 영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동분서주하며 해야 하는 일이니까 시모가 저를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드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니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싶기도 했고요. 또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도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뭐든 여유가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 분야의 직종을 골라 제 성실함, 절실함만 믿고 도끼를 품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덕인지 저와 잘 맞았던 건지 저는 이전의 벌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벌이가 좋아졌어요. 물론 시모도 이직 후 접점이 많이 사라졌고요. 하지만 그중 가장 좋았던 건 월세를 살며 전전하던 저와 아이는 영업직을 선택해 일한 지 딱 1년 만에 제 첫 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동안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던 시모가 또다시 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평소 저를 무시하고 또 경멸하던 말투가 아닌 세상 고분고분하고 나긋한 말투를 쓰며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잘 지냈니?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꿈에 나온 게 아니겠니? 그런데 이상하게 너희 생각이 나잖니? 그래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 와봤다. 저희가 이사한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직장까지 옮기게 만들어 놓고 아들이 꿈에 나와서 제 뒤라도 캐셨어요? 어머, 왜 이리 날이 서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야. 직장까지 옮기게 했던 건 유감이다. 그래도 당시에는 네가 마음고생을 좀 했어도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 그게 다 내 덕이잖니. 그게 어떻게 어머님 덕이에요. 제가 이 악물고 뛰며 버틴 덕이죠. 찾아오신 용건이 뭔가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자고 찾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우리 손주를 못 봐서 어쩐다니? 이번 주에 애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한번 집으로 와라. 내 손수 차려 우리 손주 챙겨 먹이고 싶으니 말이야. 내키지 않아도 와. 네가 싫다고 천룡까지 네가 어찌하려 들지 말고. 너도 와서 같이 식사나 하자꾸나. 저 어머님께 연락하거나 찾아뵙는 거 불편해요.
저희가 가볍게 같이 식사나 할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나도 알아. 온다고 연락하기 불편하면 너 편할 때 언제든 오렴. 이번 주는 내내 식사 준비를 해놓을 테니. 시모가 찾아와 이 말을 했을 땐 이 양반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 당부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다음날 일찍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모가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잘 왔다. 그런데 우리 손주는 어디 가고 너만 왔니?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쉽네. 네가 할 말이 뭔지는 대충 짐작이 가니 내가 먼저 말하마. 너 돈 좀 만지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말인데 평생 내 꿈이던 제주살이 네가 좀 시켜줘야겠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시모는 가끔 자기 꿈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늙으면 자기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저더러 이뤄달라뇨. 저는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따박따박 따졌어요. 제가 왜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해요? 제가 힘들게 지내왔던 세월을 빤히 보셔놓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세요? 아들이 없으니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효도 좀 하라는 거잖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효도한다 생각하면 될 일 아니니? 그동안 아이의 조부모로서 사소한 것 하나 노력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효도를 운운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 일일이 따질 관계는 아니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돈을 죽을 때 싸갈 것도 아니고 너 제주에 이번에 대출받아서 땅 샀다며? 우리가 노후로 거기서 좀 생활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라고 이래?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 것에 탐내지 마시고 어머님 삶을 좀 사세요. 저요, 어머님 사리사욕이나 챙기자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세상에 단 둘뿐인 우리 모자만 생각하며 버티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꼴을 하늘에 있는 아들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네 제주 땅 우리한테 넘기고 거기서 지내면서 거리를 두면 너도 더 좋을 거고 우리도 우리대로 좋을 것 아니니. 정 못하겠으면 내 아들 목숨값이라고 여겨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 목숨값이요? 그래. 그렇게 네 제주 땅 넘기기 아까우면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네 마음이 덜 아쉬울 것 아니니? 안 그래? 정말 끝까지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네. 당신이 말하는 아들 목숨값, 내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탈탈 털어갔잖아. 1,000원 한 장 안 남겨주고 전부 빼앗아 갔잖아. 저는 목숨값을 운운하며 말하는 순간 꼭지가 돌아 그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 던져댔어요. 그 모습에 잔뜩 겁먹은 시모는 제가 찾아와 난장을 부린다며 시부에게 연락했어요. 뒤늦게 연락받고 달려온 시부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라도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 없이 몸의 균형까지 잃고 넘어졌어요. 어찌나 서럽고 아프던지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어요. 시부는 그런 저를 향해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닌 너였어야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우리와 악연일 거면 네가 처음부터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했어야 했다고. 그러게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이곳에 발도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어려 그러질 못했던 게 한이네요. 어디서 너 같은 것이 굴러 들어와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야 멈출 요량이냐? 그 전까진 그냥 얽히지 말자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네요. 당신 말처럼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꼭 보고 말 거야. 상황에 이렇게까지 극에 치닫자 저도 정말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이 집 인간들에게 당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예전에 시모가 제 뒤를 열심히도 캔 것처럼 똑같이 시모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못된 사람이니 뒤 구린 일 하나쯤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충격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유흥업소를 들락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부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고고하고 여리한 척을 해대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호박씨를 까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는 더욱 집요하게 팠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시모가 그 유흥업소를 손님이 아닌 사장으로 들락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캔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유흥업소에서 나오던 시모와 제가 딱 마주하게 되었고, 나를 바로 알아본 시모는 사색이 되었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어떻게 오긴요. 제 두 발로 걸어왔죠. 그렇게 저더러 요망하다더니 어떻게 이런 요망한 짓을 벌이고 계셨던 거죠? 아버님은 알고 계시려나? 워낙 고지식한 분이시잖아요. 예, 제발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니? 네 말대로 네 시아버지는 몰라. 알면 정말 큰일 난다고. 어머님께서는 정말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리 배포가 크신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가 긴 세월 그 고생은 안 했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만은 비밀로 해주렴. 앞으로는 내가 더는 내게 못나게 굴지 않으마. 약속해. 그러니 너도 말하지 않겠다 약속만 해주렴. 시부를 거론하자마자 시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진 시모도 시부는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곧 시모와 저의 위치는 역전되었습니다. 긴 세월 을로 지냈던 제가 제대로 갑이 된 거예요.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걸 증명하듯 제게 매달렸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제게 제주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우물쭈물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털어놓았어요. 네 정보 아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더구나. 돈만 있으면 요즘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지 않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뭐 괜찮아요. 이제 더는 제주살이를 요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네가 내 비밀만 지켜준다면 평생 입 다물고 살래도 내가 살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럼 그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저희 집 집안일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영업에 육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싫다고 하시면 곧장 아버님께 가고요. 누가 싫다고 하니? 좋아. 나는 너무 좋구나. 처음으로 손주 할머니 노릇에 며느리 챙기는 시어머니 노릇하는 건데 싫을 리가 없잖니? 내일부터 당장 하마. 이 비밀로 인해 시모는 시부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시댁에서 잡일을 도맡아 했던 것처럼 시모도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거기다 시모는 언제 어디고 제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는 성의까지 보였어요. 제가 아이 픽업 시간에 일이 겹쳤을 때마저 시모는 자기가 먼저 걱정 말고 편히 일하라며 나서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양육강식이라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새삼 느꼈네요. 그제야 시모가 왜 그리도 저를 부려먹었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참 저를 대신에 일을 해준다는 게 이리도 편하고 좋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저는 시모에 대한 정말 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월차를 쓰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죠. 시모는 어김없이 제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었고요. 시모가 잠시 소파 위에 핸드폰을 두고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벨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대신해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셈이었던 거예요. 시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마음을 나눴던 유일한 남자, 그 남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당신 혹시 요즘 나 피하는 거요? 왜 이리 연락하기가 어려워? 당신 며느리와 내 아들까지 떼어내가면서 이어온 인연인데 요즘 왜 이리 소홀히 굴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요?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시모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고, 시모는 통화 내역을 봤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자 시모도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러니깐 내가 따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네 시아버지는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던 그 남자랑 연관 있는 거 다 안다고요. 그건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야. 혹시라도 내 외도 사실을 네가 알게 될까 겁이 났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야. 하필이면 어머님께서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저와 마음을 나눴던 그 남자의 아버지였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난잡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에 대한 갖은 험담을 쏟아내면서까지 갈라놓으려고 했고요? 그래, 외도도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 아니겠니? 너도 어떤 남자인지 그의 아들을 경험했으니 알 것 아니니?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잖니. 그런 다정한 사람을 나라고 어떻게 포기했겠어? 어차피 넌 어린아이가 있으니 포기하기 쉽잖아. 난 하나뿐인 내 아들도 떠나버린 후라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그제야 시모가 저와 마음을 나눴던 그 남자를 한 달 꼬박 괴롭혔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모가 이리도 난잡하고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서야 몸소 느꼈네요. 저는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더는 시모의 비밀을 빌미로 시모와 같은 짓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길로 저는 시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시모에 관한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하지만 시부는 저를 미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고 여전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전히 저를 정신나간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죠. 저는 그런 시부에게 제가 농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제가 그간 모아온 증거들과 좀 전까지 나눴던 시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까지 다 들려주었죠. 시부는 이 모든 걸 눈으로 귀로 확인한 뒤에야 시모를 찾아댔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입 놀릴 게 염려된 시모가 한 발 늦게 시댁에 도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은 정말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시모에게 더러운 여자라며 당장 이혼이라며 노발대발을 했고 시모는 시부에게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며 제가 꾸며낸 거라고 잡아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신임을 잃은 시모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 시부는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는 며칠을 제게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자꾸 했어요.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한 번만 말해주렴. 응? 어머님, 사실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도 죄예요. 저는 어머님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어머님 편에 서고 싶지 않아요. 내가 꼭 걸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걸 알면 정말 끝이라고.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얼마 뒤 저는 시모가 시부에게 걸리면 안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시모가 업소 운영을 위해 시부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의 우려처럼 시부에게 이 사실을 걸리고 말았어요. 시모는 재산 분할은 당연하고 대출 빚의 위자료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시부에게 줘야 했어요. 이런 일을 겪은 시모지만 교훈은커녕 저를 향한 원망만 커졌어요. 자기가 이혼당한 이유가 다 저 때문이라는 탓을 했거든요. 아이를 제게서 빼앗을 거라며 갖은 쇼를 벌인 것은 물론 나중에는 저를 찾아와 제 뺨을 내려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당하고 맞고만 있겠어요? 저도 똑같이 시모의 얼굴을 갈기며 소리쳤어요. 가족이라면서 뒤에선 구린짓까지 서슴지 않았으면서 정작 그 가정이 깨지니까 속이 뒤집혀요? 당신이 이혼을 당한 이유는 당신의 욕심 때문이야. 나한테 와서 백날 이따의 짓을 해도 그건 변함이 없다고. 뭐야? 해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서 날 가르치려 들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다면, 그랬다면 다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이런 끝을 맞이할 내가 아니란 말이야. 가족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당신 가정이 천년만년 화목할 줄 알았어? 사람을 업신여기니 당신도 말년에 그런 대우를 받은 거야. 알아?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내 아이 앞에는 띄지도 마요. 너만 아니더라도 내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네가 내 아들도 내 남편도 나한테서 뺏어가지만 않으면 제주도에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야. 당신에게 행복한 결말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한들 가려지는 건 아니니까. 시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어요. 저 역시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뽑힐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는 제게 더는 아쉬운 소리 따위 안 한다며 남편에게 이혼당해도 자기는 내연남이 있으니 상관없다며 당당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저를 또 찾아왔죠. 그 이유는 내연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고요. 제가 저와 연인이 될 뻔한 그 남자에게 연락해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 말했어요. 제 시모가 내연녀라는 사실도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 우리가 그런 끝을 맞게 됐다는 것도요. 그러자 시모의 내연남이 자기 가정까지 큰 피해를 볼까 무서워 황급히 시모와의 관계를 정리했던 거예요. 거기다 제 말처럼 하늘이 나섰던 건지 얼마 뒤 시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위자료와 대출 빚을 갚는 것 때문에 자금이 없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어요. 결국 시모는 악덕이라는 꼬리표만 달린 채 폐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쉬운 게 많아졌던 걸까요?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머리채까지 잡아놓고 목숨을 잃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좀 잘 살펴주면 안 되겠냐며 구걸하는 거예요. 정말 애처롭게도 매달리는 꼴이 추접해 보일 정도로요. 내 남편도 엄마인 당신을 돕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깨우치고 이겨내고 속죄하면서 그렇게 벽에 부딪힌 채로 살아봐. 내 아들은 그리 매정한 아이가 아니야. 분명 네가 나를 거두길 바랄 거라고. 제발 나를 좀 도와주렴. 나도 내 앞가림은 하마. 아주 잠깐이라도 좋아. 네가 사놓은 제주 땅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주렴. 내가 월세는 다달이 내마. 공짜로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네 눈앞에도 보이지 않을 거야. 평생 거기서 살다 거기서 생을 마치마. 당신이 뭔데 내 땅에서 지낼 생각을 해. 그것부터가 당신은 그런 거야. 결국 내 덕을 보며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뤄보겠다는 속내잖아. 나도 제발 부탁이니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살아. 내가 실언했어. 제주 땅이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방 한 켠만이라도 좋으니 내치지 말아주렴.
집안일은 다 내가 하마? 원 없이 부려먹어도 좋아.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렴. 제발. 당신한테 내줄 방 따위 없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할 줄 알아? 제발, 이제 우리 악연은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래. 시모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제가 오지 말라고 신고하겠다 말해도 끈질기게도 매달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거기다 제가 그렇게도 매정하게 했으니 못된 그 성정이 가만히 받아들일 리 없었죠. 또다시 못된 행동을 일삼아댔어요. 제가 망하는 꼴을 보고 말겠다며 제 직장에 아이가 다니는 기관까지 찾아가서는 제 전 직장에서 했던 짓을 또 해댔죠.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피해를 입혔고 친구들이 수군대는 걸 견디지 못해 아이가 불안증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아이에게까지 해를 준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에 저는 시모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이걸 그냥 두면 앞으로 또 이러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시모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서야 겁을 먹더라고요. 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게. 그러니 제발 선처해 주렴. 내가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와중에 처벌까지 받을 수는 없잖니. 내가 그동안 너를 우습게 여겼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야. 선처만 해주면 죽은 듯 살겠다. 약속하마. 내 아이에게까지 해를 입혀놓고 뭐? 선처? 마음 같아선 골방에 가두고 평생 못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이 그간 내게 했던 만행들까지 어디 한번 제대로 죗값 치러봐. 시모는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걸 느꼈는지 나중에는 제 아이에게까지 무릎 꿇고는 할머니가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잘못이 사라지나요? 저는 끝까지 봐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모진 일을 당해도 제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이런 제 바람을 짓밟은 시모가 제발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선처해주지 않았고 결국 시모는 몇 년치의 죗값을 그제야 제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참 숨 쉴 틈 없는 모진 날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모든 날을 버티며 이만큼 살아왔을까 신기하기도 해요.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 이 세상을 등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댁과의 악연에 종지부를 찍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네요.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제 아이가 잘 버텨준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여전히 씩씩하고 단단하게 자라주고 있는 것이 대견하다고 느껴져요. 아이는 크면서 얼굴이 12번도 더 바뀐다는 말처럼 어렸을 땐 그리도 저를 쏙 닮았던 아이가 지금은 남편의 얼굴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어쩌면 제가 힘든 그동안은 남편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보며 힘들어할지 모를 저를 하늘이 배려해 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아이는 남편을 닮아 똑똑하고 저를 닮아 억척스러운데 그래서 참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도 저도 힘든 시기를 지나 지금은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잘 이겨낼 수 있으리란 희망도 생겼네요. 아이는 저를 자신의 우주라고 표현해요. 저 역시 아이가 제 전부이며 저의 우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또 우주가 되어주며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나 아이와 제가 단단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